미안해라는 말을 네. 우리는 하루에 평균 8번에서 10번, 평생 동안은 25만 번이나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작 이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서운했던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막 생각납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제 사과할 일이 참 많잖아요.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다운 말 연구소 김나리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뭐 인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도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말이 바로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라는 세 마디입니다. 아, 이 말들이 네. 사실 그냥 예의상 하는 인사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관계의 기초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네. 우리는 하루에 평균 8번에서 10번, 평생 동안은 25만 번이나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네. 하루에 미안해를 8번에서 10번 한다고요? 네.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세 마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의 안전장치이자 매일 조금씩 쌓는 관계 저축 표현입니다. 관계 저축이라고요? 오, 되게 표현이 신선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미래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돈을 모으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관계라는 감정 계좌에도 매일 입금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한 번에 큰 돈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입금해야 진짜 힘을 발휘하잖아요. 네네.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과의 신뢰, 애정, 안정감 역시 매일의 어떤 작은 말과 행동, 특히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같은 말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금들이 쌓이면 위기나 갈등이 왔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고 많은 말 중에 왜 하필 이 세 마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 세 마디가요. 네. 바로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핵심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와 너를 가르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나와 너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울타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경계가 명확한 관계일수록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진짜 친밀감이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우리 모두 네. 이 세 마디를 자주 쓰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그리고 뭐 혹은 중요한 동료와의 관계에서 정작 이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서운했던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막 생각납니다. 서운했던 경험 분명히 있어요.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저는 사과를 받고 싶은데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을 때 그때 좀 서운하기도 하고 배려를 받았는데 저 역시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뜨끔하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소홀했던 이 세 마디의 진짜 의미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미안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과라는 게 누구나 해야 하는 거라는 것 알고는 있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져요. 맞아요. 네. 저도 이 주제를 오래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과를 망설이는 어른에게라는 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네네. 사과라고 하면 대부분 미안해. 세 글자만 떠올리긴 하거든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왕 하는 거라면 제대로 해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권력의 문제입니다. 권력이요? 네.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미안해라는 말을 더 망설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위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서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쪽으로는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권력이 클수록 그 한마디가 가지는 의미도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팀장이나 뭐 부모님처럼 그렇죠. 상대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은 사과를 더 잘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권력자는 사과를 약점이 아니라 신뢰 쌓기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이 내가 네 의견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어. 앞으로는 끝까지 들을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팀원은 존중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런 순간에 쌓이는 신뢰가 바로 관계 저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효과적인 사과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바꿀지 약속하는 것. 네네. 이게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실제로
실제로 갈등의 구도에서 심각한 경우나 사건이 됐을 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합니다. 저는 법정 앞에까지 가면서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행동 변화가 따라와야 진짜 사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사과를 해도 상대가 안 받아줄 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받는 쪽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때문에 이제 사과할 일이 참 많잖아요.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늘 사과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이분이 진짜 관계에서는 지혜가 있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분의 어떤 성품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현명함이 느껴지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결국 그 서로의 빚진 마음을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빚진 마음으로 미안해라고 하면 상대는 그 진심을 받아들이고 괜찮아, 이해라고 응답하면서 자신도 때로는 그 실수할 수 있다는 동등한 입장을 인정하는 거죠. 사과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피해자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 뭐 이런 파트너로서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상대가 용기 내서 사과했다면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면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했는데 상대는 왜 안 풀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의도와 역량이 다르다라는 점인데요. 내가 장난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게 진짜 사과의 시작이죠. 우리는 항상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변명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결과적으로 미친 영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결국 나는 너의 경계를 존중하고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진짜 관계의 저축 표현이 됩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괜찮아 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말도 저희가 가만히 보면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단순히 실수를 덮거나 넘어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상대의 실수나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심리적 안정감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진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네. 하나는 솔직한 감정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서로의 기준과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의 중에 누군가 실수로 잘못된 자료를 발표했을 때 팀장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이번엔 이제 우리가 같이 수정해보자, 이렇게 말해주면 팀원은 안심하고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런 건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면 다음부터는 아무도 나서지 않겠죠. 이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의 핵심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환경에서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은 그냥 서로 친절하게만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요. 불편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꺼낼 수 있고 서로의 기준과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진짜로 성장과 혁신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근데 리더나 어른이 먼저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실수해 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뭐 회사에서 보자면 뭐 팀, 아니면 뭐 가족, 이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큰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리더가 나도 방금 착각했어, 미안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정하거나 오늘은 내가 실수했는데 다음엔 더 잘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행동은 말보다 더 강하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호감과 신뢰도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로는 이제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괜찮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진짜 괜찮아는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네 감정이 괜찮지 않아도 그 감정을 표현해도 우리 관계는 안전해, 이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죠. 네네.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사실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런 관계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가능할 만큼 단단하다고 믿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괜찮아 라는 말을 더 좀 의미 있게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이제 감정을 억누르는 도구로 쓰시면 안 되고요. 내 감정도 중요하고 우리 관계도 중요해라는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네네. 또한 그 리더나 어른으로서 실수해도 괜찮아,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 하나가 팀과 가족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괜찮아 대신에 지금은 조금 힘들어, 이 부분은 불편해처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경계는 분명히 하되
관계는 안전하게 유지하는 대화법이 진정한 괜찮아의 힘인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미안해와 괜찮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경계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이제 좀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경계 이야기를 꺼내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경계라는 게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요. 관계의 성장에 따라서는 조금씩 좀 조정을 해야 살아있는 약속이 되거든요. 네네. 경계라는 게 단순히 그 선 긋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째, 자기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 둘째는 그 경계를 상대방에게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 셋째,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하면서 서로의 경계를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퇴근 후에는 급한 일이 아니면 업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건강한 경계 설정에 좋은 예인데요. 네. 중요한 건 이런 경계 대화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서로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존중의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선을 회피하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침묵한다거나 몸을 막 뒤로 젖히는 동작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경계 침범의 빨간 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비언어적인 신호를 잘 읽어내는 것도 경계 존중의 일부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계 감각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자신과 상대의 경계를 살피고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 오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경계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것을 지켜줘서 고마워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경계 표현은 전염이 됩니다. 내가 먼저 이게 나한테 정말 중요해 라고 말하면 상대도 나도 이런 부분이 중요해 라고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대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고마워라는 말의 깊이도 달라지게 되죠. 자, 이번에는 고마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고마워라는 말을 관계 저축의 언어로 쓸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고마워라는 말이 경계 존중의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고마움을 표현할 때 네가 나에게 해준 일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 그건 너의 시간, 노력, 마음을 들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단순히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상대의 노력과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가 아까 회의에서 의견을 내줘서 정말 고마워. 네 생각 덕분에 우리가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 이렇게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경계와 노력이 존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이게 또 관계 저축에 큰 입금이 됩니다. 근데 가끔 진심이 아닌 고마워 이런 표현들 때문에 맞아. 오히려 역효과 날 때도 있지 않나요? 네, 그 형식적인 감사는요. 경계를 더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마워는 상대의 시간, 노력, 배려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시작하거든요. 네네. 특히 상대의 노력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은데 요리 솜씨가 좋아서 맛있네 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서 정성껏 만들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편이 상대의 경계와 노력을 더 존중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관점 자체를 상대방한테 포커싱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고마워도 그렇고 미안해, 괜찮아처럼 세 단어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그런 언어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미안해는 상대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인정하는 말이고요. 괜찮아는 상대의 감정과 경계를 수용하는 것이고요. 고마워는 상대의 시간과 노력이라는 경계를 존중하는 거죠. 네네. 특히 그 고마워라는 표현은 매일의 작은 행동과 배려에 표현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네가 이것을 해줘서 고마워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 그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지고 경계는 더 건강하게 지켜집니다. 이게 바로 관계 저축의 복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복리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런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가 관계 저축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건강한 우리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주고받는 관계, 내 실수를 이해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준 사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 저축이라는 건 당장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누구나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오면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평소에 내 약함을 받아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작은 입금들이 쌓여서 위기나 갈등이 왔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이런 말이 부족하면 위기 때 관계가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은 소식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 진짜 기쁨이 되고 힘든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라는 이 세 마디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의 저축 통장에 매일매일 신뢰와 안정감을 입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세 마디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경계 존중의 언어로 그 미안해는요, 서로의 선을 침범했을 때 용기 있게 인정하는 말이고요. 네. 괜찮아는 실수와 감정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말, 고마워는 서로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쌓이면 진짜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친밀감이 만들어집니다. 미안해는 경계 침범을 인정하는 용기이고요. 괜찮아는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여유이고요. 고마워는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안전한 연결의 다리이고 관계 저축은 매일의 작은 입금으로 복리처럼 쌓이는 겁니다. 네. 이 세 마디의 진짜 힘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관계 저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